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5가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언제 끝날 건가?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다음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야권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날 시기든 대강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말 정도로 예상합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도 넉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5천만 명이 전부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사람들의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어떤 의료진이 맞고 그 다음에 나이별로나 또는 생일별로 미리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해서 백신을 맞는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닥쳐서 백신이 나온 다음에 그걸 하다가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도 한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내년 말 정도나 돼야 된다.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외기와 접촉되는 그 면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항체는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효능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게 그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아마 백신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맞더라도 여전히 이 코로나는 인류가 생존하는 내내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내년 말까지 14개월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개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3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겪어온 이 고통스러운 기간의 2배가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게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2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초에 스페니시 플루,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1차 확산보다 2차 확산이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 관리 역량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우선 그 관리 지표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것인가? 그것의 그 기준을 확진자 수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어떤 확진자가 100명이 나왔다. 그 말은 평균 일주일 전에 감염이 된 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발견이 된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는지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만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관리 지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 지표를 개발을 해서 그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많은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언제까지나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닫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좋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방법 또는 지속적인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찾고 권고를 합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사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오페라 하우스를 계속 닫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페라 하우스 내에 모든 좌석에 촘촘히 앉게 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2m 간격으로 앉게 하고 또 4m 간격으로 앉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체역학 전문가가 공기의 흐름을 분석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앉으면 감염의 위험이 최소화되는가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권고를 하죠. 이렇게 앉으면 언제건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도 어느 정도 간격으로 뛰어앉고 어떻게 그 앉아야 되고 환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걸 찾아서 권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이 우리 정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버티기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양극화가 정말로 심해집니다.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의 특징은 여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고 이 사태가 지나고 나서도 그것이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지금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면 빈부 격차, 남녀 격차, 세대 격차, 교육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그리고 그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것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종식 때까지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모든 그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바로 지난번 그 추경 때 2만 원씩 그렇게 통신비 지원하는데 뭐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100% 국채 발행해서 쓴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리고 코로나19뿐만 아닙니다. 올해 장마도 경험했습니다만 대규모 폭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형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렇게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재정을 감당합니까? 지금부터 허리띠 쫄라매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효과적으로 써야지 이 긴 기간들을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야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들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세계. 그러면 아마도 내년 말에 종식이 된다면 2022년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22년부터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저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의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 또 뭐 마스크 대란 때도 봤듯이 생산 시스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분야의 실력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그 실력이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금융권에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 이 은행이 견딜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듯이 이것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역할을 할 겁니다. 초기에는 그 인기 영합적인 정치인, 정치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만 이제는 지금까지 버텨온 기간의 2배가 남은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될 그쯤에는 아마도 그냥 인기 영합보다는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그 실력 있는 정치 세력이 인정받고 살아남을 거다.
그래야만 또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조어 언택트, 그러니까 컨택트를 하지 못하는 시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나 문화나 여러 가지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벌써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변화는 더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하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눈앞에 현실이 돼서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시간은 앞으로 내년 말까지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사실 산더미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약간 압도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단 하나도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운명을 맞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우리가 잘 대처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다시 정말 세계 7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과거만 파는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절벽에서 추락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는 게 또 야당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7가지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 정부 들어와서 잘못된 정책들을 고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잘못된 이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됩니다. 작년은 코로나가 없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졌습니다. 문제는 현 정권이 지금 경제 상황을 그 전에 실정, 그런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재개하기가 힘듭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집값 올라가는 일은 가끔씩 있었습니다만 전세값이 또 월세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일은 20년 만에 처음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올리려고 정책을 고안해도 못 올릴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파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했던 정책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다시 도입할 수가 있지. 지금까지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고 기다리고 있으면 효과가 날 거다라고 하면 24번째 정책은 집값을 더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지금 가깝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북한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북한도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모욕 주고 그렇게 험한 말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이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북한에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도 관계가 좋고 일본과도 좋고 중국과도 좋을 때만 북한이 우리한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과 관계 개선이 되는데 다른 외교 관계는 전부 다 망쳐놓고 북한에게만 손 내민다고 해서 북한이 뭐 우리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들 모두가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 관계는 철저하게 국익을 바탕으로 해서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법인데 오히려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외교 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런 부분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바꾸지 않으면 정말 국가 미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국가 재정 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정부 여당의 어떤 관계자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유럽 국가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재정 확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사실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다른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일본의 엔화 같은 게 아시다시피 기축통화들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들은 돈을 찍어내도 부채 비율이 높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면 얼마 전에 국가신용등급평가 기관 중에 하나가 경고를 했듯이 신용 등급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이자율이 높아지고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한번 시작이 되면 가속화돼서 외환 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험 우리가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빤합니다. 길이 부채가 점점점 높아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우리 두 번째가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라기보다 인류 역사상 최저 아닙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듭니다. 2028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굉장히 정말 막심합니다. 또 지금처럼 계속 저성장을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 부채를 감당하고 연금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이유들 때문에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세금에 대한 인식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세금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있으니까 도로도 닦고 이런 관공서 건물들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혜택도 줄 수 있고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까지는 모르더라도 세금 내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세금을 쓰는 용도가 벌 주는 데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세금 폭탄을 부과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현 정부는 세금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이건 국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세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국민들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정부가 행동에 옮기는 것,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저성장인가? 자꾸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현장에서 벤처기업 경영자로서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거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는 관치경제입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고 대기업이 뭘 어떻게 다른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눈치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를 빼앗긴 기업들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창의력도 발휘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새롭게 어디 도전에 나설 엄두도 못 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처럼 정부가 정말 그대로 방치합니다. 여기는 약육강식의 정글입니다. 힘센 놈이 왕입니다. 그러니 관치경제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라는 진단도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정부는 대기업의 자유를 빼앗고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국가나 대기업의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율성도 발휘 못하고 그리고 창의력도 발휘도 하지 못하고 새롭게 도전에 나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침체, 이런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에 있어서 저는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 개혁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야권에서 강조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똑같이 기업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보수 정권이 말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실제로 행동은 자유를 빼앗으니 이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소중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새로운 산업이 출현했을 때 해야 될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타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유 경제는 미래의 트렌드입니다. 그거를 막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에든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과는 법 제도도 틀리고 그리고 워낙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행 법규에 맞게 만든 것이 타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이렇게 눈에 띄면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정부의 역할은 그 산업이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기존의 사람들은 항상 나옵니다. 새로 어떤 신산업 분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타다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분들인데,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들을 설득하고, 욕하시면은 욕 먹고,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그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일,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일, 그걸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 사실 정부가 욕 먹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벌어진 일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참담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전부 새로운 산업의 싹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석이 비록 작고 통과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호소하고 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 새싹들이 하나라도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는 야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가 다음 정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정부 데이터 공개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데이터 공개가 왜 중요한가?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벌써 바뀌었습니다. 현대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또 다른 예로 23andM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 사람이 침을 뱉어서 그 회사로 보내면 그 사람의 DNA를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 줍니다.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키트를 팝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키트를 사서 거기에 있는 용기에 침을 뱉고 이렇게 보내면 분석 결과가 날라오는데요. 200불 정도를 합니다. 근데 200불이라도 손해가 난답니다. 검사를 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그 회사 손실의 폭은 더 커집니다.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재밌는 걸 봤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50% 세일을 한 겁니다. 아마존에서 100불에 그 키트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더 커질 건 아닙니까? 왜 이 회사가 이런 짓을 하는가? 결국은 데이터 모으기 위함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DNA 데이터를 모은 양이 지금 어마어마해서요.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다른 어떤 회사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기업 가치가 엄청납니다. 이런 세상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도 보면은 데이터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이런 의도보다는 기술 투자가 우선입니다. 그 시대는 이미 10년 전에 지났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유통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인데, 데이터 중에 핵심이 민간 데이터가 아니고요, 정부 데이터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구 센서스라든지 또는 그 지도라든지 토양 성분을 포함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귀중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나머지 데이터들, 민간 데이터들이 빛을 발하지, 정부 데이터가 없으면 그거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 옛날부터 알아서 제일 열심히 일했던 것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이고요. 심지어 현재 트럼프 정부까지도 그렇게 많은 정부 데이터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라도 더 공개할 게 없는지를 샅샅이 뒤져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데이터만 공개를 하는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보와 상관이 없는 데이터들 전혀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된 우리나라 산업 발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관련이 깊이 돼 있다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내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걸 딥러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월등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개 사진 10만 장, 고양이 사진 10만 장 가진 사람보다 개 사진 100만 장, 고양이 사진 100만 장을 가지고 훈련하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앞서갈 수 있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기반 기술이 인공지능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중국에 뒤지고 이미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는 한참 전에 뒤졌는데 중국으로부터도 추월당하고 지금은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갈수록 지금 차이가 벌어져서 이제는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 중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인공지능이 훈련할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예산도 인력도 정말 초라한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정부 데이터 공개가야말로 우리나라는 불신사회 아닙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들을 깎아먹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 손해가 물적인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정부부터 솔선해서 데이터들을 공개해서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길만이 다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게 시작이 돼야 국민들 간의 신뢰도 회복하는 신뢰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요한 의미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지만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저는 정부 데이터 공개를 꼽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장기 개혁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5년 안에 그 성과를 못 보지만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무수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정부마다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그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들이 전가되는 그런 개혁 과제들을 해야만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개혁 하나 들어봤습니다만 그건 개혁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검찰을 애완견으로 만드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부가 해야 될 개혁을 하나도 하지 않는 셈이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구조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지금부터 해도 20년 후에 성과가 나는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도 지금 하고 있지가 않은데 늦어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언론 유통 구조 개혁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인 분들이 정말 실력 있고 열심히 일하시지만 이 유통 구조 때문에 언론사들이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사실 좌절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한 어떤 기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 담론이 없는데 정책에 대한 기사가 너무 드문데 이걸 써주셔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할 거 아니겠느냐.
뭐 정치 막말 기사만 쓰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기자분의 고민이 이렇더라고요. 막말, 정치인끼리 막말 싸움하는 기사를 쓰면 그건 노력은 1밖에 안 드는데 클릭은 100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정책 기사를 쓰려고 하면 그 기자분이 완전히 소화해서 쉽게 써야만 되다 보니 노력은 100이 드는데 클릭은 1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일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 주범이 유통구조입니다. 포털입니다. 포털에서 여러 가지 그 클릭 장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급상승 검색어라든지 네이버에서 지금은 내린 것 같지만 그 많이 본 기사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결국은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정치 기사도 정치인끼리 막말로 싸움하는 그런 기사만 누르게 하는 그 주범입니다. 거기다가 이익은 그 유통 구조가 더 많이 가져가다 보니 실제로 좋은 컨텐츠에 언론사들이 투자를 할 여력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려면 컨텐츠를 생산하는 쪽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유통 구조가 그보다는 적게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가 다 무망하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은 야권이 기댈 때는 국민들밖에 없고 국민들께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려야만 우리가 다시 그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저 나름대로 생각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뭐 한마디로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빛의 속도로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정부 여당의 그 결국은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제가 30대, 20, 30대들하고 요즘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물어봤습니다. 지난 총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난 총선 결과를 이러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싫어하는 정당보다 실망한 정당을 찍었답니다. 지속적으로 실망을 주지만 싫어하는 정당보다는 거기를 표를 준 겁니다. 그게 지금 야권의 현실입니다. 제가 만나본 20, 30대 친구들 중에 90%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의도가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치 기사가 눈에 띄면 빨리 지나간답니다.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90%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제1야당을 포함한 야권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은 없는데 비호감은 높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딱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도 메시지만으로는 야권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지금 정말 심각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메시지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갤럽에서 보면 지난 6월 초 정도 아마 그때 비대위가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18% 그리고 지난주 말을 보니까 20%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1000명 조사에서 그 오차범위라는 게 3.1%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오차범위 내니까 변동이 없다고 해석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5달 동안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다가는 똑같은 결과고, 그렇게 되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조차도 저는 승산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객관적인 그런 상황 파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도 사실 무수한 고민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고민이실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생각한 그 유일한 결론이 그 야권의 재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이 재편돼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제가 드린 말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야권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 그리고 우리만의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리고 또 중도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진보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문연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누구를 반대해가지고 저 승리한 정치 세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반문연대 형태가 되면, 그렇게 1대1로 싸우면 결국은 지난 총선과 똑같은 싸움의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도 싫어하는 정당보다 실망한 정당에게 표를 찍는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문연대가 아니라 혁신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의 모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저는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